야수를 길들이는 조련사다. 오케스트라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바도는 달랐죠. 권위를 말하는 사람에겐 정작 권위가 없다. 지휘자는 명령하는 독재자가 아니다. 완전히 갈라져서 분열된 이 양극화의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인생에서도 음악에서도 우선 들을 줄 알아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리허설 중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들으세요, listen, 독일어로는 헤어츠. 세상의 끝에서 읽는 한 권의 책으로 이 평전을 추천드리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끝에서 읽는 한 권의 책. 오늘은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생애를 다룬 조용한 혁명가란 평전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책의 저자는 볼프강 슈라이버고요. 저는 조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 오케스트라 굉장히 흥미로운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강연을 제안받았을 때 세상의 끝에서 읽는다 이런 수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지구멸망 직전에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숭고하고 장엄한 책을 소개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저에게 사과나무는 다른 존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여러 강연을 통해서 이 경청의 중요성과 미덕을 꽤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클라우디오 아바도란 지휘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바도는 악기가 내는 소리, 또 음표로 이루어진 선율뿐만 아니라 쉼표의 침묵과 정적까지 귀 기울여 듣길 원했던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있어서도 명령이나 금지 대신 단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개성을 최대한 존중했던 탈권위적인 지휘자였습니다. 자, 우선 지휘자란 직종 자체가 꽤 생소하실 텐데요. 지휘자의 악기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죠. 오케스트라는 대형 음향 집단인데 지휘자는 단상, 그러니까 포디엄에 쏟아지는 그 대형 음향 집단의 여러 층위의 소리를 섬세하게 감각할 수 있는 좋은 귀를 갖춰야 합니다. 또 개별 단원들은 한 단짜리 자기 악보만 읽으면 되지만 지휘자는 20개가 넘는 보표를 동시에 한꺼번에 식별할 만한 굉장히 빠른 두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단원들이 원하는 신호를 적확한 타이밍에 전달할 수 있는 이 지휘법의 테크닉을 단단히 훈련해야 합니다. 게다가 악단마다 고유의 음악적인 DNA를 가지고 있어서 비브라토, 루바토, 음량, 아티큘레이션 같은 그 각기 다른 연주 스타일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음악적인 숙련도를 갖춰야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또 100명이 넘는 단원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나름의 고유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아온 그 엘리트, 소위 엘리트 음악가죠. 그래서 어떤 악기를 다루기 위해선 악보를 해석할 줄 알고 또 고도의 연주 테크닉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연주자들이 뼈를 깎는 노력, 또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이런 인고의 시간을 버텼기 때문에 그 단원들은 음악가로서의 자존심 굉장히 강하고 또 자기 악기에 대한 그 자긍심도 굉장하죠. 그래서 현악, 목관, 금관, 타악기, 악기마다 물성이 다르듯이 이 악기군마다 또 그 나름의 성격적인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개성이 제각각인 100여 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대형 음향 집단 오케스트라는 사회적 생명체와도 다름이 없습니다. 지휘자는 이들을 이끄는 탄탄한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웬만한 맷집 갖고는 버티기가 힘들죠. 리허설부터 이 연습 시간부터 100명이 넘는 단원들의 시선을 마주해야 하고 또 한정된 시간에 조화와 협력의 사운드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지휘자를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야수를 길들이는 조련사다. 이 책의 장점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낯선 이 지휘자의 세계, 또 오케스트라란 대형 음향 조직의 특성을 여러 일화를 통해서 친근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생애를 찬찬히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면서 아바도가 오케스트라는 조직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또 어떤 새로운 변혁을 가져왔는지 상세하고도 흥미롭게 조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1933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형, 누나 모두 음악가인 집안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함께 실내악을 연주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년 시절의 기억을 나중에 어린이를 위한 책 음악이 울려 퍼지는 집에 담아내기도 하죠. 아바도의 음악적인 성장사를 만나볼 수 있는 책인데 다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책으로 돌아오면 조용한 혁명가의 저자인 볼프강 슈라이버는 30여 년 동안 독일 신문 쥐도이체 짜이퉁에서 음악 칼럼을 기고했던 전문 비평가였어요. 아바도와 인연이 깊은데요. 1970년대부터 아바도가 세상을 떠나는 2014년까지 아바도의 음악 활동을 아주 가까운 거리 지척에서 지켜보면서 음악 인생에 동행을 한 그런 비평가입니다. 아바도의 인품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전해요. 외향보다는 내면에 이끌리는 자아를 가졌고 또 겸손하고 소탈해서 스타일식과는 거리가 멀었고 신중하고 과묵했다. 아바도는 대단한 독서가여서 장미의 이름 저자죠. 움베르트 에코가 절친이었고 또 음악망 외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적극 교류하면서 학식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나중에 베를린 필에서 학제적인 공연을 기획하게 되는데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10분 발휘되기도 하죠. 하지만 신중하고 온화한 성격과는 별도로 아바도는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음악가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사회 속에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이고도 정치적인 역할을 고심했는데요. 그래서 동료 음악가였던 마우리치오 폴리니 또 루이지 노노와 함께 무지카 레알타, 음악과 현실을 결성해서 콘서트홀이 엘리트만을 위한 벨칸토 신전이 아니라는 점, 또 누구에게나 특히 대학생이나 노동자 같은 이들에게 문화적인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클래식 음악의 경계를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교나 영화관, 미술관 같이 이 공연을 위한 대안 공간을 적극 발굴했고요. 또 병원이나 교도소, 소년원처럼 문화의 소외계층을 적극 찾아가서 공연을 펼쳤고 주머니가 얇은 서민들을 위해서 티켓 가격을 대폭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공장 노동자, 대학생들과 같은 청중들과 공개 토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지식인들은 세계대전의 상흔, 그 무솔리니 독재에 저항했던 반파시즘의 기억을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요. 아바도도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민족의 다양성을 옹호했고 또 인종차별주의자에 반대했었죠. 또 하나 아바도의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는 젊은 세대의 성장에 있었어요. 세상을 새로 발견한 청년들이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술가의 의무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더더욱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 각각 다른 시기에 스스로 손수 3개의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1978년 런던에서는 유럽 공동체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했고 또 1986년 윈에서는 구스타프 말러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립했고 2004년 볼로냐에서는 모차르트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몸으로 부대껴서 연주하면서 또 연주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꾸준하고도 든든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바도는 세계 최정상 악단이라 자타공이 인정받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바도의 리더십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아바도 이전에 베를린 필과 황금 시대를 구가했던 카라얀이라는 지휘자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상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저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헤베트 폰 카라얀. 지휘대의 절대군주라고 불리는데요. 제왕적인 리더십을 구사했죠. 1956년 베를린 필의 지휘자로 부임한 이후에 무려 33년 동안 장기 집권을 펼쳤는데요. 왜냐하면 애초 계약부터 종신을 보장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1989년 사망하기 3개월 전까지 베를린 필의 지휘대에 오르면서 이 장기 집권에 기반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카라얀 특유의 지휘하는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은 절대적인 황홀경이라는 별명을 붙였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모든 곡을 눈을 감고 안보로 지휘했다는 점인데 이때 음악에 몰입하고 심취한 듯한 표정이 사람들이 보기엔 멋져 보이지만 달리 말하면 그 이면에는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눈을 마주치는 소통을 포기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카라얀은 실제 단원들을 학생처럼 취급하기도 하고요. 오케스트라를 강하게 장악을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오케스트라가 움직인다 해도 단원들과 지휘자 사이의 공동체 의식은 헐거울 수밖에 없었겠죠. 카라얀은 음악 비즈니스의 달인이었습니다. LP, CD, LD, 이 미디어의 기술적 발전을 영리하게 활용했는데요. 그러면서 단원들에게 경제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죠. 카라얀은 흥행이 보증된 한정된 레파토리만 마치 곰탕 우려 먹듯이 여러 번 반복해서 녹음했어요. 상업적인 성공을 의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그 33년 동안 베를린 필을 이끌면서 초연했던 현대 창작곡이 단 7곡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카라얀의 사운드는 비단결처럼 매끄럽습니다. 정제되고 아름답게 가다듬어진 이 완벽한 무결점의 악상이라고 일컫는데 반면에 사람들은 뭔가 온기가 결여되어 있다, 너무 획일적이다, 그래서 결점도 특이점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죠.
1989년 33년 동안 지속됐던 카라얀의 오랜 그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베를린 필은 새로운 지휘자를 물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의 주인공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등장하는데 베를린 필 지휘자를 흔히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황제라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실력과 정통에 있어서 세계 최정상의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는 음악적 수장이기 때문이죠. 또 베를린 필 지휘자의 선출을 두고 음악계의 콘클라베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콘클라베는 열쇠로 걸어 잠근 방을 의미하는데요. 로마에서 카톨릭 교황을 선출할 때 추기경들이 세계 각지의 추기경들이 모이게 되는데 비밀 투표가 진행이 돼요. 3분의 2 찬성이 나올 때까지 외부와 철저히 격리되고 차단된 장소에 갇혀 있는데 지붕 위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고 흰 연기가 올라왔을 때는 새 교황의 탄생을 알리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황처럼 베를린 필에서도 새로운 지휘자를 선출할 때 120여 명의 전체 단원이 베를린 교회의 숲속 저택에 모여서 합의에 이를 때까지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되는 거죠. 정해진 후보 없이 단원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그 지휘자를 추천하는 게 가능한데요. 다른 오케스트라처럼 이사회가 지명하거나 아니면 이전 음악 감독의 입김이 강하게 영향을 끼치거나 아니면 또 악장이나 수석 같은 소수의 인원들의 담합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베를린 콘클라베의 역사는 카라얀이 죽은 이후부터 비로소 시작되었어요. 단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술적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단원들이 어렵게 쟁취한 오케스트라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단원들의 추천을 통해서 후보가 정해지면 격렬한 난상 토론이 일어나고 비밀 투표에 돌입하는데 이때 전원이 참석해야 되고 대류권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989년 10월 8일 카라얀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해 베를린 필의 전체 단원들이 베를린 교회의 랑크비츠 지멘스 빌라에 소집되었죠. 이들이 갈급히 원했던 건 카라얀에게 빼앗겼던 단원들 자치권을 되찾고 음악의 산업화에 휘둘리지 말자는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임 지휘자의 조건을 이렇게 내세웁니다. 레파토리를 확장할 것, 현대곡 창작곡도 과감히 연주할 것, 또 베를린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지휘자를 선출할 것, 단원들과 동료애를 회복할 것, 더 이상 학생처럼 단원들을 다루지 않는 지휘자를 찾을 것, 그리고 장기 집권, 종신직이 아닐 것. 아바도는 베를린 필 역사상 최초로 단원들의 자유로운 비밀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56살에 수석 지휘자로 취임을 해서 12년 동안 소위 지구 최정상의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을 이끌게 되는데요. 이전 지휘자들까지 이어지던 독일 오케스트라 승계 전통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베를린 필에 유의미한 혁신을 가져오게 되죠. 이 시기가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인 게 아바도가 선출된 지 한 달 후에 역사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요. 독일이 통일이 되죠. 그래서 냉전의 종식, 이 중심에 베를린이 있었고 또 베를린의 예술을 대표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비독일 출신의 새로운 음악 감독이 선출됐던 거죠. 의미심장한 중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카라얀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졌던 아바도는 탈권위적인 리더십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리허설부터 자신을 클라우디오라 불러라, 마에스트로란 호칭은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본인을 부각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고 자기 연출에 급급한 스타일식에 휘둘리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책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아바도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오자면 권위를 말하는 사람에겐 정작 권위가 없다. 지휘자는 명령하는 독재자가 아니다. 오케스트라는 단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원들에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지시나 명령보다는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배려의 기술을 통해서 단원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단원들 개개인의 특성, 심리적인 성향들을 다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단원들의 역량과 개성을 최대한 존중하게 되죠. 이렇게 동반자 관계를 읽어나가게 됩니다. 아바도는 오케스트라 사운드의 실내악적 특성을 이식시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내악은 한 악기가 하나의 파트, 한 성부를 오롯이 대표하게 돼요. 그래서 각 성부가 음악적 토론의 당사자입니다. 음악적인 개성과 책임이 공존하는 그런 편성인 거죠. 그래서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실내악처럼 예술적인 자율성이 발휘되길 원했습니다. 서로의 연주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원의 자유, 재량권을 허락했었고요. 그래서 아바도와 함께하는 단원들은 카라얀 시절처럼 뭔가 주눅들지 않았고 그 대신 개개인이 원하는 대로 음악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의욕을 발휘할 수 있었죠. 자율적이고도 자발적인 사운드를 실현시켰습니다. 아바도는 단원들이 지휘자의 지시만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휘자만 바라보기 원치 않았어요. 대신에 단원들이 지휘자처럼 이 포디움에 오른 지휘자처럼 교향곡을 동서남북 방위해서 입체적인 음향 계층을 다 듣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리허설 중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들으세요, listen, 독일어로는 헤어주였는데 연주 실력보다 듣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할 정도였어요. 이 경청은 아바도의 음악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인데요. 세상의 끝에서 읽는 한 권의 책으로 이 평전을 추천드리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바도는 단원들에게 서로의 음악에 귀 기울이도록 집요하고도 반복적으로 경청을 유도해요. 화성적이고도 선율적인 음악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어느 파트에 어느 악기에게 귀 기울여야 하는지 이 방향을 설정해 주죠. 그래서 단원들이 무작정 지휘자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아바도의 리허설, 기록 영상을 보게 되면 트럼펫 주자에게 소리가 크다고 음량을 줄이라고 그냥 간결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선율을 맡고 있는 파트가 어느 악기인지, 오보에나 바이올린의 경우에 그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래서 트럼펫이 반주로 물러나는 그 음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For the others, you have to listen once. 13. Just listen. Die erste 4 Takte sogar, aber dann weniger mit der Geige. Technik kann diminuieren. Technik weniger. Dann, der ist einfach. C, 2 Takte fortissimo. C, direkt C. 이렇게 오케스트라에 듣고자 하는 집단적인 의지를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이끌어냈었죠. 아바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도 음악에서도 우선 들을 줄 알아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 덕분에 아바도 사운드의 특징은 풍성하고 유연해요. 단원들의 자발적인 역동성이 드러나게 되죠. 젊은 단원들도 대거 영입해서 이 베를린 필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에너제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바도의 폴티시모, 그 강력한 다이나믹의 소리는 과격하다기보다는 풍부하다는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회자가 됩니다. 카라얀처럼 정밀하게 또 인공적으로 가다듬은 사운드는 아니었어요. 카라얀은 수십 명의 단원이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이끌었다면
아바도는 단원들의 자발적인 개성을 존중했었죠. 그리고 워낙 태생이 이탈리아여서 음향의 입체적인 구조물 속에서 이 아름다운 가창의 선율들을 훌륭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바도의 연주를 듣다 보면 마치 악기가 부르는 노래를 마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죠. 네, 아바도가 부임한 이후에 탈 카라얀의 움직임은 사운드뿐만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베를린 필 체질의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아바도가 앞으로는 연주의 영상들을 과도하게 제작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돼요. 또 자신이 지휘하는 모습에 쾌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카라얀이 숨차게 따라잡았던 음악 산업으로부터도 일정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이상주의로 되돌리게 되죠. 반면 단원들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좋은 인재들인데 급여가 많은 음악대학으로 우리가 뺏기고 있다면서 단원들의 처우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카라얀이 배척했던 지휘자들을 객원 지휘자로 적극 섭외하면서 베를린 필이 폐쇄적인 악풍, 폐쇄적인 사운드로 매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노동자와 학생들을 배려했던 것처럼 베를린 필에서도 그 당시 동독의 청중들, 동베를린의 청중들을 위한 특별 리허설, 총 리허설을 무료로 공개를 하면서 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되죠. 또 레파토리의 현대화에도 힘썼는데요. 20세기 이후 혁신적인 현대음악 작품들을 적극 편성하게 됩니다. 이 지점도 이제 카라얀과 비교되는 지점인데 사실 흥행이 검증되지 않은 창작 음악을 청중들에게 소개하는 건 음악적으로는 도전, 모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란한 시대상을 반영한 음악들이어서 난해하고 낯선 음악 기법들이 난무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바도가 찾은 돌파구는 그 당시 청중들의 귀에 익숙한 명작들과 또 낯선 이 현대의 수작들을 한 프로그램의 병치에 구성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테마 시리즈를 기획했고 융합의 묘, 융합의 미덕을 여러 관점에서 구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과 연극, 춤, 영화, 시, 낭송 같은 여러 장르들을 연결시켰고요. 또 프로메테우스, 파우스트처럼 문학이나 신학에서 음악적인 주제를 발굴하기도 하고 또 베를린 내의 다른 예술 단체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냈습니다. 소위 문화적인 네트워크를 가동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 테마 시리즈는 예술과 사회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아바도 특유의 철학이 투영된 기획이었습니다. 미학적인 성취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어줬어요. 이렇게 학제적인 공연을 기획할 수 있었던 건 어린 시절부터 여러 책을 읽으면서 튼튼하게 다져진 인문학적 소양 덕택이었는데요. 아바도와 베를린의 화합은 의외의 복병을 맞게 됩니다. 과감한 현대음악을 집중적으로 선곡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던 거죠. 너무 학구적이다, 교육적이다, 연주하기도 복잡하거니와 청중을 이해시키기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곡을 편성하다 보니 티켓 파워, 흥행력이 떨어진다. 아바도 혼자만 고고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난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를린 필의 이사회 일부에서도 아바도가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것, 비독일계라는 질시가 일어났었는데요. 독일의 음악적 자존심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상당했던 거죠. 단원들도 자꾸만 길어지는 리허설 시간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데요. 너무 세부적인 곳까지 다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카라얀 사운드처럼 매끈한 것이 아니라 거칠고 조화롭지 못하다. 카라얀 같은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그 시절이 그립다. 왜냐하면 단원들의 경제적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음반 녹음이나 TV 중계로 얻을 수 있던 단원들의 사적 이익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아바도에게 정신적이고도 신체적인 충격을 가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리허설 관객을 폭로하는 기사가 1997년 12월 20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이건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였던 게 공개 리허설도 아니었고 리허설을 통제불능의 난장으로 굉장히 처절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의 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허설 시간은 지지부진 연장되었고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1시간쯤 지나자 단원들이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한다. 세컨 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단원 중 한 명이 일어나서 트럼펫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항의한다. 트럼펫 수석도 지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단원 전체를 대신해 묻는다. 클라우디오, 리허설이 얼마나 더 길어질까요? 그런가 하면 아바도의 발치에서 악장과 첼로 수석이 연주 방향을 놓고 서로 목청 높여서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공개 리허설도 아니었어요. 기자가 몰래 불법적으로 잠입해서 취재를 했던 거죠. 이 다분히 악의적인 기사 때문에 아바도는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요. 또 여론은 그만큼 차갑게 돌아서게 됩니다. 결국 1998년 아바도는 베를린 필 사임을 발표하게 돼요. 앞으로 독서와 산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계약이 종료된 이후부터 더 이상 베를린 필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중도 하차를 선언하게 됩니다. 당시 음악계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물론 계약이 단임이긴 했지만 이 아바도 이전의 지휘자 2명, 프루트뱅글러는 23년 동안, 카라얀은 33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을 해왔기 때문에 음악계는 관성적으로 아바도도 역시 오랫동안 베를린 필을 이끌이라 이렇게 예상을 했었기 때문이죠.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0년도엔 아바도가 위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위장의 3분의 1을 절제하게 돼요. 단원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자기들 때문에 아바도가 암에 걸린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렸었죠. 반면 아바도는 의연했었는데요. 암 수술 이후에 악보가 달리 보인다. 위장을 잃었더니 내면의 귀를 얻었다. 최고의 명약은 음악이더라. 이렇게 의연하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뒤에 2001년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약 만료까지 딱 1년 남았던 그 시기에 아바도와 베를린 필의 절정의 연주력이 뿜어나오게 되죠. 흥미로운 점은 고도로 발전된 조직일수록 전혀 상반된 리더를 과감히 영입하는데 이 과감히 영입하면서 단체의 발전을 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안전적으로 비슷한 수장만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리더십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베를린 필이 딱 그랬는데요. 권위적인 카라얀의 정반대되는 온화한 아바도가 뒤를 이었잖아요. 내향적인 아바도에 구별되는 또 친화적인 사이먼 레틀이 그 뒤 바통을 이어받더니 사교적인 서글서글한 레틀과 달리 깐깐한 완벽주의자로 통하는 페트렌코가 현재 베를린 필의 악풍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의 발전적인 변화는 자유롭고 비밀 투표가 보장된 온전히 단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였었죠. 자, 이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만나볼게요. 아바도가 베를린 필을 떠난 지 1년 만에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아바도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헌신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아바도 덕택에 스위스 루체른이 음악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돼요. 루체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고장입니다. 이 도시 뒤편에는 피라미드 모양의 필라투스 산이 위치하고요. 또 앞쪽에는 피어발트슈테터제라는 큰 호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의 정중앙에 이 기차역 바로 옆에 루체른 콘서트홀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루체른 특유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은 멘델스존이나 브람스, 바그너, 라흐마니노프 같은 여러 음악가에게 강한 영감을 주게 됩니다. 루체른은 지휘자 토스카니니와도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토스카니니가 2차 대전 유대인 탄압에 저항해서 독일 바이로이트 축제 초대를 거부했었고, 또 1938년에는 오스트리아가 나치에 병합됐을 때 이 짤츠부르크 축제도 보이콧했었거든요. 그때 대신 루체른에서 유대인 음악가들이 포함된 오케스트라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그너가 7년 동안 거주했던 트립셴 빌라 앞에서 지크프리트 목가를 연주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던 게요. 그 나치의 선동에 악용되던 바그너의 음악이 사실은 독일인만의 작품이 아니다. 이거는 세계인의 작품이다라는 선언을 펼치게 되죠. 다시 아바도의 루체른으로 돌아오자면 2003년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예술 감독으로 취임하는데요. 단원 구성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세계적 명성을 갖춘 솔리스트들, 또 실내악 주자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들은 오케스트라가 낯설고 생소하겠죠. 한 번도 서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는 뮤지션들을 대거 동참시키는 거예요. 직전에 함께 활동했던 베를린 필뿐만 아니라 윈필, 위넨필, 또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등 여러 오케스트라의 수석들을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이올린 파트 맨 뒷좌석 말단 신입의 자리에도 그 기라성 같은 악장들이 앉아있더라 하면서 찬탄을 하게 됩니다. 이 단원들은 아바도를 전적으로 신뢰한 그의 음악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를 자진해서 반납하고 이렇다 할 위원회가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임금 협정이나 근무 규정도 없었는데 아바도와 함께 순수하게 여름의 시간을 음악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모여든 거죠.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특징적인 음향을 사람들은 테스테론 사운드라고 일컫는데요. 남성 호르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오케스트라 사운드는 솔리스트의 과시적인 연주 방식, 또 자발적인 헌신, 아바도의 이상형이었던 어떤 실내악 형식의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완성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개개인의 개성을 살렸던 음색이 특징적이었죠. 하지만 아바도는 마냥 근육질 사운드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바도 해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경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바도는 고요한 정적이 음악의 원천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음악이 울리기 전이나 또 음악이 끝나고 사라지는 잔향들의 소중한 의미를 일깨우길 원했습니다. 침묵까지도 귀 기울여 듣길 원했는데 하지만 청중들이 정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었죠.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아바도는 여느 지휘자와 달리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그보다는 경청이 그의 성향에 맞았다. 그는 근본적으로 듣는 사람이었다. 아바도에게 오케스트라는 타인의 내밀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의미였다. 그는 소리를,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소리를, 나아가 침묵을 들었다. 말년에 그의 공연에서는 마지막 음향이 사그라진 후 늘 정적이 찾아들었다.
아바도가 이 공연 시즌이 끝나면 휴식을 갖기 위해 즐겨 찾았던 은둔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팩스탈 고개에 위치한 오래된 농가였다고 하는데요. 해발 2,000m 고산지대에 있었대요. 그래서 산중 산골에 박혀 있는 오래된 그 허름한 집이어서 핸드폰이나 인터넷도 터지지 않았고 오로지 독서와 악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이 안 되니까 이 매니저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었겠죠. 아바도의 묘지가 바로 이 산중 산골에 위치하는데요. 2014년 1월 20일 8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래된 농가가 있던 동네 이 작은 교회 공동묘지에 아바도의 납골 묘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한 거죠. (2014년엔) 아바도의 부재를 슬퍼하는 그 여러 음악 행사, 추모 행사들이 펼쳐졌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중에서 두 가지가 특히 기억에 남는데 아바도의 고향이자 음악 감독으로 활동했던 밀라노 스칼라 극장에서 공연장의 출구를 활짝 열어둔 채 그 관객 없이 바렌보임의 지휘로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의 느린 악장을 연주하게 됩니다. 또 아바도가 생애 마지막 10년을 헌신했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도 빼놓을 수 없겠죠. 부활절 시기에 세계 각지에서 뿔뿔이 흩어져 활동하던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 세계적인 솔리스트들, 실내악 주자들, 또 여러 오케스트라 수석들이 아바도의 부재를 기리기 위해서 모여요. 루체른에 모입니다. 아바도가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마지막 공연에서 연주했던 곡 중에 하나가 슈베르트의 위안성 교향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다시 연주하게 되죠. 그런데 지휘자 단상, 지휘자 포디움에 아무도 세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청중들도 그렇고 단원들도 그렇고 아바도의 영혼이 함께하는 듯한 상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느 천사를 위하여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베르크의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이자벨 파우스트가 협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천사는 아바도를 의미하고요. 또 마지막 곡, 그 말러 교향곡 3번의 마지막 악장을 연주하게 되는데 이 악장엔 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이란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연 실황 영상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단원들이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껴 울면서 연주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평등한 리더십을 구현했던 아바도와 이 단원들 간의 끈끈한 결속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인 거죠. 네,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조용한 혁명가라 불렸던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생애를 만나봤습니다. 제가 애초에 이 책을 선정했던 이유는 그 의도를 멸망 직전의 사과나무에 비유했었잖아요. 다양한 악기들이 통합돼서 집단적인 소리를 뿜어내는 대형 음향 집단, 이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자칫 거대한 구조물의 작은 부품처럼, 그러니까 볼트나 너트처럼 자신의 개성을 마모시키는 지휘자의 리더십에 휘둘리곤 합니다. 하지만 아바도는 달랐죠. 단원들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자발적인 에너지, 창의적인 목소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도 특유의 경청의 리더십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화두를 나름 던져드리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자기 편 목소리만 반복해서 강화해서 듣고 반면에 다른 편 목소리는 물리치고 혐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만연해 있잖아요. 앞으로 한동안 정치적 격변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겠죠. 우리 편과 반대편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분열된 이 양극화의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아바도처럼 다른 이들의 소리와 의견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또 음표뿐만 아니라 쉼표의 잔향까지도 공들여 귀 기울이는 아바도의 리더십이 필요할 듯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